예, 안녕하세요. 자, 2018년도 주관식 형사논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맡은 박충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법원직 문제의 특징이 전형적인 사례 문제라기보다는 문제를 주어지고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론에 대한 이유, 근거를 쓰게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죠. 그렇지만은 쟁점이 뭔지 그걸 먼저 파악하시고, 또 우리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최신 판례를 문제로 구성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가 어떤 형태로 출제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아주 각 쟁점별로 중요한 판례가 뭔지 확인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성적으로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공소제기가 적법한지, 우리가 공소장으로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먼저 심리하는 것이, 이른바 소송 요건을 구비했느냐라는 문제인데, 적법 여부가 아닌, 다른 형태의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를 것하고, 만약에 부적합하다면 법원이 취할 조치에 관해서도 추가로 설명하시오 해서 별첨 법률 전문의 참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가정폭력을 행한 피고인에 대해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내려졌는데,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적법성 여부를 설명하라 이런 얘기죠. 자, 이 점에 대해서 법원이 취할 조치가 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기판력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형사사건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났을 경우에 그 확정 판결이 받은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 제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면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미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자, 문제는 이 보호처분이 내려졌는데 이거예요. 이 보호처분에 이른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느냐, 이게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호처분, 특히 공소제기와 관련해서 공소제기 효력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이제 묻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요 가이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요 가이드는 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부분이니까 그걸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제기된 경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인대에 해당하므로 결국 327조 제2호에 의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점만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은 예컨대 X라고 하는 사건 확정 판결이 났다면, 그런데도 다시 공소제기했다면, 그러면 이거는 면소 판결이라고 했고요. 또 하나 뭐냐면 X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공소제기됐다면, 이 공소제기의 효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이중기소 금지라고 하는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다시 X에 공소제기했는데 또다시 공소제기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이중기소 금지 원칙에 반해서 그 공소제기는 무효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소기각 판결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는 면소 판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 점을 이제 문제 삼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쟁점으로 보게 되면요.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요, 몇 가지 효력이 있죠. 물론 효력이 미치는 범위, 관련된 인적 범위와 객관적 범위 이런 문제도 논의가 됩니다만은, 공소제기 효력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먼저 소송 계속이라는 효력이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당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심리하고 판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는 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소송 계속이라는 것이고, 이 소송 계속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이중기소 금지라는 라고 하는 효력이 발생하죠. 이미 공소가 제기되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 소송 계속에 소송 계속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효과가 있다면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거죠. 이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쟁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가정폭력 피고인에 대한 가정폭력 처벌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이 내려졌죠. 이 보호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예컨대 접근을 제한한다든지 또 우리 전화 같은 거 정기통신에 의한 접근을 제한한다든지 또는 친권 행사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이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하는 특례법에 의한다면 물론 이제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사건은 형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재판하게 됩니다. 자, 그 점을 한번 선행적으로 기억해 주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났습니다만 그 이유가 뭔지 확인해 보죠. 가정보호 사건의 조사 심리는 검사의 관여 없이 가정법원이죠. 검사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게 확정 판결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형사처벌의 특례에 따른 절차로 검사는 친고죄에서 고소송 공소이기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실제로 보호처분 사건의 경우에는요. 친고죄임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없다. 그런 사건까지도 처리할 수 있어요. 그게 제 구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각호에. 또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가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이나 청구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것은 이제 이러한 설명의 이유가 되는 것인데요. 당사주의 대심적 구조를 전제로 하는 형사소송 절차와는 내용과 성질을 달리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형사소송 절차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호처분 결정 또는 불처분 결정에 확정된 형사 판결에 관하여 준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보호처분에는 이 형사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건 기판력은 아니에요.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소에 적법한가? 이때 이제 공소 제기의 효력이라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서 같은 범죄 사실로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이런 특례가 있습니다. 자, 이미 그 보호처분 결정이 확정됐다면 그러면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소제기했으니까 이건 법률 규정에 반해서 무효인대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예요. 보호처분은 확정 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제기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무효인대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공소제기 판결을 해야 된다. 자, 결론은 이해하셨죠?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중기소한 것은 아니고 그 사건에 대해서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이 내려졌고 그것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공소제기하는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이 공소제기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중기소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특별법에서 공소제기를 금지해 놓고 있었죠. 바로 이 점입니다. 이거 16조죠. 같은 동일한 범죄 사실로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반해서 공소제기한 것이니까 이 공소제기는 327조 제2호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점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폭력을 행한 피고인에 대해서 가정폭력 처벌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 결정이 확정된 후에 요 불처분 결정이라는 것이 있죠. 보호처분 결정도 있고 불처분 결정도 있습니다. 검사가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적법 여부를 논하라. 그럼 불처분 결정이 확정됐다면 그 후에 다시 공소 제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호처분이 내리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공소 제기할 수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불처분 결정이 왜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는데요. 불처분 결정은 일반적으로는 보호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보호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보호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는 경우 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사유가 중요합니다. 사건의 성질 등에 비춰봤을 때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즉 불처분 결정이 어떤 경우에 이건 보호처분만 가지고는 이 범죄에 상하는 제재로 적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불처분 결정하는 가정법원의 입장은 어떤 뜻인가? 공소제기에서 제대로 형사처벌하라 이런 얘기죠. 따라서 이 공소제기는 뭐로 봐야 되겠어요? 적법하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구조 40조 등의 보호처분에 소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공소제기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첫 번째 이유 그런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이게 첫 번째 사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확정된 때, 불처분이 확정된 때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에 공소제기할 수 없다면은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이런 규정을 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소시효 진행 규정을 두었다는 거. 그 다음에 불처분 결정이 확정된 가정폭력 범죄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공소제기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요 두 가지 규정을 놓고 봤을 때 공소제기가 가능함을 전제로 둔 규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비록 불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공소제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 결정은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제기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이중기소라든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저촉된다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공소제기는 적법이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본다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첫 번째로 가정보호 사건의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다시 그것이 확정되게 되면 공소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판형이 발생하는 것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폭력처벌법 16조에서 공소제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로 불처분 결정이 확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소제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바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 공소제기 금지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 불처분 결정에 대해서는요. 또 하나는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는 재정신청 대상이 아니다. 재정신청 사건, 이거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제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전에는 검찰 항고와 재정신청 사건을 구별해 놨었는데 지금은 원칙적으로 검찰 항고를 거쳐서 항고 전치주의죠. 항고를 거쳐서 거기서도 이 항고 신청이 기각됐을 경우에 그때 이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신청이 심리한 다음에 고등법원에서 심리한 다음에 그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서 그 공소 제기를 하지 않은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라고 한다면 기각을 할 거고요. 정당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른바 공소제기 명령하게 되죠. 그런 내용이 되는데, 근데 공직선거법상 252조 1의 후보자 비방죄는 재정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깜빡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요?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고, 이 공소제기 결정은 국법 시대에서는 부심판 결정이라고 해서요. 심판에 붙이는 결정을 했습니다. 즉 공소제기, 요거는 뭐와 공소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이 공소제기 결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공소제기 명령 결정이에요. 공소제기 명령. 그래서 지금은 공소제기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다시 검사가 등장해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해야 당해 사건에 대해서 공소제기가 수업원에서 심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지정신청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 결정을 내려서 공소가 제기됐다. 그래서 본안 사건의 절차가 기재됐다면 이때 본안 사건에서 위와 같은 절차의 잘못을 다툴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재정신청 사건의 처리 관련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로 보게 되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요. 그 다음에 검찰 항고를 하고 다시 기각되니까 재정신청을 청구했고요. 재정신청을 심리한 다음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결정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각 결정도 있고 공소제기 명령 결정도 있습니다. 이 결정의 불복 방법은 항고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느냐, 항고가 가능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고등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재항고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항고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 형사헌법은 뭐죠? 항고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자, 항고할 수 없는데 그래서 공소제기 명령을 내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툴 수 없으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면 수소법원에서 이 공소제기 명령이 잘못됐다는 점을 다툴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대상 사건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죠. 뭔지 아시겠죠? 자, 결론은 뭐냐?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 결정을 했다면 본안에서 위와 같은 잘못은 다툴 수가 없다. 자, 다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왜 다툴 수 없을까? 이런 얘기예요. 왜 다툴 수 없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항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소제기 명령을 해서 수호법원이 공소제기를 받아서 이 결정에 대해서, 즉 공소제기 명령의 잘못에 대해 다툴 수 있다면 그럼 이 공소제기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그럼 수소법원에서 당해 사건을 심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결과적으로 그건 뭐냐면 그럼 이 결정에 대해서 공소제기 명령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없다는 취지는 그럼 뭐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항고 금지의 효력을 놓고 본다면 불복할 수 없다는 이 규정을 놓고 본다면 여기서도 이 수소법원에서 다툴 수 없는 것으로 보자. 이게 이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자, 다툴 수 없다. 왜냐? 이와 같은 잘못을 본안 사건에서 다툴 수 있다고 한다면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한 262조 제4항의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이게 첫 번째예요. 분명히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 그것이 기각결정이든 아니면 공소제기 명령 결정이든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데 그 취지에 반한다는 거예요. 또 본안 사건에서 심리 결과 범죄 사실이
확인됐다면 오히려 처벌하는 것이 그죠? 실적 진실 그죠? 형사사법의 정의에 맞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 하나는 취지에 반한다는 점,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 형사사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 또 하나는 오히려 형사사법의 정의를 구현하는데 충실하다는 점이에요. 자, 따라서 결론은 같습니다. 그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피고인은 예비역 육군 대령으로서 개별 범죄로 저지르는 경우 보통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요 재판권이란 말이에요. 특정 군사 범죄인 군형법상 군형물 절도죄와 또 개별적으로 저지른다면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형법상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동행사죄가 되는 거죠. 저질렀다. 검사는 경합범 및 미죄에 관해서 모두 서울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분형법상 군형물 절도죄에 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느냐. 제가 여기 재판권이란 말에 밑줄을 그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게 관할권 문제가 아니에요. 관할 문제가 아니라 재판권입니다. 이 관할은요, 재판권이 인정되는 경우, 재판권이 인정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논의되는 것이 관할이에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는데 그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갖고 있다.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을 갖고 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심리 판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재판권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에서 판결할 수 있다. 이런 거고 반면에 재판권을 갖는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원에서 그 사건을 심리 판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관할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군사법원, 즉 일반 군형법 위반 사건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군형법 위반 사건이다고 한다면 이거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군사법원 중 어떤 군사법원이 관할권을 갖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다시 나오는 거죠. 반면에 일반 형사법원, 일반 법원의 경우에는 재판권이 없어요. 여기는 재판권이 있고, 그러니까 이때는 관할도 문제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때는 관할이 그럼 누가 될 거냐라는 문제 나오는 거고요. 이해하셨죠? 만약에 이 사건이 여기서 너무 뻔한데 이건 일반 법원 아닙니까? 일반 법원이고, 근데 이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군형법상, 즉 이건 군사법원의 관할, 보통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군사법원이 재판을 갖는데 일반 법원에 공소제기했다면 이 공소제기는 적법한 공소제기라고 보기 어렵죠. 재판권이 없는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것이니까.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것을 재판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면 이거는 당연히 서울 중앙지방법원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관할 위반 판결을 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건 관할 문제가 아니죠. 관할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가이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군형법상 군형물 절도죄에 대한 재판권이 없으므로 321조 제1호에 의해서 공소기각에 판결한다. 이때는 327조 제1호가 적용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이유를 좀 상세하게 본다면 재판권의 판단 문제 누가 이제 어느 법원에서 즉 군사법원이냐 일반 법원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나눠져 있습니다만 다수 의견을 좀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헌법상으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 우리 헌법 27조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재판을 받을 권리에
한 내용으로 뭐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든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든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든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뭐 등등이 있는데요.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군사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인이 군사 재판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내용이 있어요. 헌법 27조 제2항에서 그 내용이 중대한 군사상의 기밀, 초병, 초소, 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국민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군사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 이런 얘기예요. 자, 나머지는 뭐 그 이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반대 의견은 한번 참고해 두시고요. 네. 그래서 여기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만, 요거는 그 위에서, 예, 어떤 거냐면, 여기 설명에 나온 것이 군용물에 관한 죄잖아요. 그죠? 예, 이거니까, 이거는, 군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갖고 있는 요 군용물에 관한 죄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하겠지만,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이른바 공문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행사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일반,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일반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되겠죠. 예. 자, 그러니까, 이거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비치니까 서울중앙지법원에서는 재판권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반대 의견은 여러분 참고하시라 그랬는데, 어떤 의견인지 잠깐만 볼까요? 재판권을 사람이 아닌 범죄를 기준으로 구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함께 평가됨이 적절한 사건들을 분리해서 별도의 재판기관에서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이게 좀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양형이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여기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 경제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그 사람을 놓고 사람의 인적 관련성을 놓고 재판권도 판단하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했듯이 이 문제는 일반인 즉 군인 등이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다만 우리 헌법상 예외적으로 헌법 27조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미치는 사건까지도 서울중앙지법원에 공소기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죠? 재판권이 없는 법원에 공소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재판권이 없으니까 그걸 이유로 하는 공소기각 판결로 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 보도록 할까요? 예, 전문 증거 법칙과 관련해서 증거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네, 우리 그 형사소송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 증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예, 보험 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 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실질은 진술자들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들의 진술이다. 이런 얘기고요.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진료 적성성 여부 등을 검토 의뢰에 대한 회신이 우리 형사소송법 315조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라고 할 수 있겠느냐. 자, 이걸 설명해보고 위 회신이 그렇다면 어떤 요건 하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를 물은 거죠. 자,
요거는 전문 증거는 잘 아시겠지만 법원, 법관 요거는 뭐예요? 면전조서는 311조, 그 다음에 수사 절차에서 나온 증거는 312조, 311조와 312조 이외에 그 외에 전문 증거는 313조. 자, 그 다음에 314조는 뭐냐면은 요 두 가지, 그죠? 311조와 312조와 313조 여기에 해당되는 증거들의 경우에 공통적으로 진술을 필요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성립의 진정이라든지 내용의 인정이라든지 이렇게 진술을 요하는데, 그러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등으로 진술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한 보충 규정이에요. 312조와 313조의 보충이 314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5조가 나오는데요. 이 315조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전문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그런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런 증거가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1호, 2호, 3호가 있어요. 그래서 1호는 예컨대 공적 증명 문서고요. 2번은 상업상부 등 업무상 작성한 문서예요. 역시 증명을 위한 것이지만 업무상 작성한 문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타. 우리가 이걸 특신상태라고 하는데, 특신상태 하에서 작성한 문서, 요 세 가지는 전문 증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증거 능력을 인정해줍니다. 그럼 전문 증거, 즉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게 전문 법칙인데, 전문 증거의 경우에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이유는 뭐냐? 그건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는데요. 이른바 신용성에 정황적 보장이 없다, 이게 기본적인 이유예요. 전문 증거의 이유는 의 증거 능력, 이거를 부정하는 이유는 원칙적으로요. 원칙적으로 정황이 됩니다. 이것이 없다, 즉 신용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의 증거가 진실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증거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 당의 증거는 당의 증거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그런 정황하에서 작성된 그런 진술 증거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이 서류들은 뭘까? 예, 비록 이러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을 여기서는 각각 예외가 인정되는데, 그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뭐냐면, 과연 그 전문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을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런 정도라면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을 인정할 수 있겠다. 그 요건이 뭐냐, 이게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315조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거냐면, 그렇게 확인하지 않아도, 대개 이제 반대신문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그런 확인하지 않아도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인정되는 문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이 3호의 기타 특신상태 하에서 작성된 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논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 건강심사 평가원이 작성한 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입원 진료 적성성 여부 등 검토에 대한 회신, 이 회신이라고 얘기할게요. 이 회신 문서가 공적 증명 문서냐?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뭘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한 문서가 아니거든요. 또 업무상 계속적으로 이 건강심사 평가원에서 업무상 계속 기계적으로 계속 작성한 문서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세 번째 기타 특신상태인데요. 결국 특신상태가 인정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얘기입니다.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인정되는 거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게 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러한 회신을 보냈는데 이러한 회신은 그 진술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작성된 것인지를 장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법원법과 면접조서 같은 경우에 당연히 증거 능력 인정해주게 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이 법원법관 앞이라고 한다면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수사기관이라든지 그 외 법원법관이나 수사기관 이외에서 작성한 진술증거 같은 경우에 왜 엄격한 요건하에서 증거 능력 인정해 주느냐, 왜 또 검사성 피의자 신문조서하고 사기관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에 증거 능력의 인정 요건에 차이가 있는 것, 즉 성립의 인정이냐 내용의 인정이냐 이 문제,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에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신다면은 요걸 확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볼까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진료 적성성 여부 등 검토 의뢰에 대한 회신은 3호에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13조 1항 본문의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여긴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313조 1항이에요. 요거는 증거 어떤 요건 하에서 증거를 쓸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313조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법원법과 면접조사도 아니고 수사 절차에서 수사기관 작성한 문서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313조로 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5조 제3호에 해당되느냐 이건데요. 자, 요 앞에 315조 2호는 왜 상업장부 등의 증거 능력을 당연히 인정해 주느냐? 이거는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반복성으로 인해서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업무니까 이걸 허위 작성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대 신문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315조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3호도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작성된 문서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굳이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이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거는 그러한 어떤 공적 증명 문서도 아니고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작성한 문서도 아니고 즉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문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315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떤 요건하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313조 1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항에 의한다면 기본적으로는 기명 난임 또는 서명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성립의 진정이 인정돼야 됩니다. 물론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죠? 특신 상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13조 1항의 요건을 우리가 확인해 볼 텐데요. 여기는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지 않군요. 이건 아마 뒤에 소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13조 제1항은 뭐죠? 요거는 그 심사평가원 위원들인데 그 위원들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수업원에 나와서 요 내용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성립의 진정이라고 하는데 그 성립의 진정은 내가 진술한 대로 기재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립의 진정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이거는 진술한 대로 내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2번. 피고인이 검사학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술 성립을 같은 겁니다. 부인하였지만 피의자신문 시 피고인의 진술을 통역한 통역인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되어 있다고 증언하는 경우에 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통역인의 진술입니다. 요거는 이제 312조, 요거는 312조 1, 2항이에요. 이거는 검사학성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신문조서입니다. 이때 이 피의자는 반드시 뭐죠?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라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어떤 요건이냐?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특신 상태가 인정되어야 됩니다. 이 성립의 진정은 오직 진술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의자나, 즉 피고인이 된 피의자가 해야 됩니다. 근데 피고인이 된 피의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했다. 이게 이제 2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객관적인 방법에 이 통역인의 진술이 포함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다. 이유를 보시면 결과적으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시되어 있는 영상 녹화물이 있는데 이거는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 규칙에 의해서 영상 녹화의 과정이나 방식, 절차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데다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취지를 과학적 기계적으로 채워낼 수 있기 때문에 조서의 내용과 검사 앞에서의 진술 내용을 대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피고인을 피의자를 조사했거나 조사에 참여했던 자들의 증언은 오직 뭐죠? 주관적 기억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객관성이 보장될 수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게 본다면 영상 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 여기에 이 의미는 요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이나 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 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 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 기계적, 객관적으로 재현해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신다면 답안이 굉장히 고퀄러티가 되겠죠. 아주 합격 답안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역인 등의 증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3번. A가 작성한 진술서와 관련해서 피고인 A가 작성한 진술서를 증거람에 동의하지 않자. 법원이 A의 호주, 주소가 기재된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A를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소환장 송달 전에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사업 공조제약이 체결된 호주에 거주하는 A가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의사는 아니나 비자 문제로 출석이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어요. 추가 절차 없이 A가 작성한 위 진술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A의 진술서니까요. 이 경우 아마 이 문제를 전제로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만 요 A가 갑자기 누구인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있다는 것으로 봐서 얘는 참고인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A가 어디, 즉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건지 아니면 그 외에
절차에 작성한 건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이 A의 진술서는 312조가 적용되든 아니면 313조가 적용되든 기본적으로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돼야 됩니다. 근데 이 성립의 진정은 A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성립의 진정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A가 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A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절차에서 A가 성립의 인정 여지가 없어요. 네, A가 진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존재하는 규정이 314조라 그랬죠? 314조에 의해서 314조는 바로 312조와 13조에 대한 보충 규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사망 등 여기서 나오는 사망이나 아니면 외국 거주 등으로 진술할 수 없다 이거예요. 진술 불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술서에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특신 상태에서 작성됐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비록 진술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바로 외국 거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게 예시사항인데요. 이것이 이 사람이 비자 문제로 출석이 어렵다. 그래서 못 나오니까 진술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314조에 의해서 증거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외국 거주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증거가 없다. 이때 외국 거주의 의미는 뭘까? 단순한 외국에 거주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주자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해서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공판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있다면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출국을 미루거나 후라도 일시 교육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진술자가 공판정에 출석해서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 밖에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자,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한 다음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요할 자가 법정에 출석할 수 없게 되었다. 그때 외국 거주가 되는 거예요. 그때 진술불능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그 문제에서 형사사법 공조라는 말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국제 형사사법 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호주는. 그러면 단지 이러한 그 비자 문제로 출석하기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만 가지고 진술불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게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공판정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밝히고 있더라도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죠. 거주하는 외국인 주소나 연락처 등이 파악되고 그 다음에 형사법 공조가 체결되어 있으니까 우선 뭐죠? 이런 공조 절차에 의해서 증인을 소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특히나 이런 사법 공조 절차죠.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다 라고 했다면 더 이상 수단이 없죠. 그럴 때만 외국 거주라고 하는 예외를 인정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이러한 공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그 사유서만 받고 진술불능이다 이렇게 한 거니까 이거는 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314조에서 증거를 쓸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314조에서 증거는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 절차에서 2회 불출정한 경우 검사 제출의 유죄 증거 및 전문 증거들에 대해서 추가 절차 없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자, 요거는 318조 2항 증거동의 의제입니다. 이 문제는 의제 규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 심리가 진행됐는데 그때 피고인의 제출된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증거 동의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 사유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 절차에서 2회 불수했다는 것이 바로 그 사유로 인정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예, 이거는 당연히 318조 2항에서 증거동의가 의제가 됩니다. 피고인이 출정 없이 증거조사할 수 있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는 증거동의를 의제해 줍니다. 어떤 경우라고 이거는요? 피고인이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증거조사 절차에서 이때는 피고인의 증거동의도 의제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느냐?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느냐? 이건데요.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객관식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피고인이 출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 규정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유도 바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거기 나오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이건 항소심에서도 같죠. 상소심에서 같은데요. 그러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니까 그 정식재판 절차, 즉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을 안 했어요. 그러면 다시 제2회 공판기일을 다시 정해서 통지합니다. 근데 이때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는 뭐죠? 예, 계속해서 두 번, 연속해서 두 번이에요. 두 번 출석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법이 피고인이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 이 경우에는요. 그래서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게 458조 2항이에요. 예, 이거는 증거로 쓸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증거동의가 의제된 거죠. 물론 이제 증거동의가 의제된다면 이 증거동의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증거 능력을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318조 1항을 보게 되면 증거 동의를 해주고 진실한 것으로 요거는 법원에서 판단한 거죠.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면 증거 능력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 동의가 의제되는 거니까 이건 의제해 주는 거고 법원은 이건 판단할 수 있다. 법원이 판단하는 거니까 특별한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318조 2항에 따른 증거동의 간주하여 증거 능력을 부여하였으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해서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간주된 증거 동의를 처리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 표시한 경우에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1심의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증거 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증거 동의의 철회나 취소가 언제까지 가능하냐? 이거는 318조 물론 법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건 1항의 문제예요. 그래서 증거 동의를 언제까지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느냐 이건데 잘 아시겠지만 증거조사 당해의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완료되기 전까지 가능해요. 그럼 증거동의가 의제됐으니까 이때는 피고인 출석 없는 경우니까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증거동의를 철회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한 번에 또 하나의 문제는 한 번 증거 동의를 해주면 그것은 당해 증거에 대한 증거 절차가 끝난 이후에는 이 증거 동의를 처리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상소심에서도 증거 동의 효력은 인정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거는 증거 동의를 항소심에서 했으니까 철회 또는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건 그 효력이 없어요. 따라서 증거 능력은 유지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포인트는 뭐냐면 언제까지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만 철회나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증거조사를 완료한 뒤에는 취소나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